오늘은 세계의 거인 중 하나였던 소련이 해체된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최근 우크라 사태로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푸틴의 무차별적인 침공 결정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물론 러시아 시민들도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 좋았던 푸틴의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이죠. 누군가는 오늘의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련의 해체는 우크라 사태와 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소련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보죠. 1912년 러시아 제국에서는 블라디미르 레닌의 손에서 소련 공산당이 탄생했습니다. 레닌의 등장으로 시작된 10월 혁명의 불길로 1922년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죠. 소비에트 연방 건국까지 마친 레닌은 2년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련은 스탈린의 집권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례가 없던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개발한다고 비난을 받은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은 대박을 치게 되었고 냉전기에는 제2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가 되었죠. 70년대 당시 소련은 세계를 상대로 봐도 세 손가락 안에 항상 꼽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강했던 소련은 80년대부터 시작된 위기와 함께 휘청거리더니 91년이 되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미국의 유일한 적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소련의 해체는 그야말로 세계의 충격이었죠. 20세기의 거대한 사건을 논할 때면 소련 해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은 어떻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안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소련이 망하게 된 이유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세세하게 파헤쳐보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소련의 산업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소련은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산유량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산유량이 많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유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산유국을 이야기할 때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건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1차, 2차 오일 쇼크입니다. 소련 역시도 오일 쇼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70년대에 소련이 전례가 없던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 1차 오일 쇼크가 존재하는 것처럼 80년대 소련의 몰락기에도 2차 오일 쇼크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잠시 2차 오일 쇼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으로 새롭게 태어나죠. 이때 이란의 정권을 잡은 반미 인물 호메이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석유 수출을 막아섰습니다. 따라서 다른 중동 국가들 역시도 원유 생산량을 줄였죠. 오펙은 국제사회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차 오일 쇼크 이후 벌어진 사건에 집중해야 하죠.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은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셰일 오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산유국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지가 낮아지는 일이었으니 셰일 오일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싶어 안달이 났죠. 오펙은 미국이 원유에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단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원유의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단합하죠. 셰일 오일은 제작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갈수록 낮아지는 원유의 가격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펙은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산유국들은 원유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죠. 소련이라고 별로 다를 건 없었습니다. 소련 역시도 다른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유가의 폭락은 그야말로 천천병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련의 경제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은 제조업입니다. 물론 제조업 없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국제정세나 작은 변화에도 국가 경제는 너무 쉽게 흔들리죠. 소련의 주요 산업들을 보면 방산과 우주, 그리고 원자재가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방산과 우주 산업은 그다지 큰 돈이 되지는 않죠. 이익은 별로 나지 않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우주 산업은 사실상 냉전 시기 경쟁을 위해 투자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소련이 생산업에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련도 최소한의 생산업은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물건의 질도 상당히 좋았죠. 문제는 공산체제 아래에서 생산량의 한계를 정해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건만을 생산하도록 제한한 것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생산량에 제한을 두게 되면 공급은 수요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붕괴를 향해 달려갈 당시의 소련은 생필품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시민들이 굶어 죽거나 빈곤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상품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다는 압박감은 큰 혼돈을 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화폐가 가치를 잃어갔죠. 이런 상황이 겹쳐지면서 소련의 경제는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죠. 어쩌면 공산주의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당시 소련에서는 이런 의문으로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혼란이라는 기름으로 젖어있는 소련에 불을 지를 인물이 주석으로 떠오르는데 바로 소련의 첫 번째 대통령 고르바초프죠.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냉전의 종식은 소련에게 있어 양극화를 상징할 정도로 의미가 컸던 인물과 사건입니다. 독재와 숙청이 반복되던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언론의 자유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죠. 자유주의 시선에서 바라본 고르바초프의 선택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회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늘을 가리고 있던 소련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바다 위에 던져졌죠. 공산당이 정말 옳은 것인지 혹시 이미 실패한 체제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들은 새로운 의견들이 빗발치면서 점점 사실이 되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련의 구성국들마저 하나씩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소련은 진짜 마지막을 향해 달리게 된 것이죠. 분열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좌절감이 아닐까 싶네요. 막연하게 깔보던 구성국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자유주의는 너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세뇌교육으로 이미 처참하게 무너진 줄 알았던 자유주의 국가들이 처량한 자신들과 반대로 잘 사는 것을 목격하면서 소련 시민들은 좌절한 것이죠. 이때 인민들은 진리처럼 믿고 있던 공산주의가 사실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소련은 사실상 내리막 길의 끝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을 확실하게 끝낸 것도 고르바초프였죠. 냉전이 끝난 뒤 지금껏 소련이 감춰왔던 세상의 진실이 공개된 상황에서 투표를 통해 소련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은 혼란을 더했습니다. 무너진 경제 속에서 분열한 시민들의 분노는 정권으로 향했죠. 특히 고르바초프는 보수적인 소련 인사들에게는 정적처럼 여겨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계층이 정권에 불만을 가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권의 전복으로 이어지게 되죠. 소련에서 발생한 사건은 쿠데타였습니다. 기울어가는 소련을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쿠데타였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죠. 소련의 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은 국내에도 심지어 국외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쿠데타는 파멸적으로 실패했고 주도자들은 모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시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계획대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끝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소련은 1991년을 끝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서론에서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왔으니 소련의 해체와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푸틴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푸틴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언론에서도 말하고 행보도 그렇죠. 하나는 흔들리는 정권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에트 연방의 부활입니다. 정확히는 러시아를 옛 소련처럼 다시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푸틴의 첫 번째 숙제는 냉전의 패배와 소련의 자멸이 안겨준 치욕을 만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욕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회하는 방법은 바로 타국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죠. 마침 우크라이나와는 국경도 맞닿아있고 크림반도를 두고 쌓아온 빌드업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소련의 속국이었다는 점까지 겹쳐집니다. 첫 번째 숙제를 해결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죠. 이런 장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전쟁이지만 결과는 전쟁의 장기전과 푸틴의 지지율 하락이 전부입니다. 물론 제가 푸틴의 측근이나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푸틴의 생각은 알 수가 없죠. 그냥 지금까지 푸틴이 해온 행동을 통해 유추한 것뿐입니다. 더욱 복잡하고 구체적인 이유들은 곧 만들어지는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나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20세기 세계의 거인 중 하나였던 소련이 해체된 이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